한물간 양복쟁이 늙은이가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폐철도 부지를 향해 걸어오는 정만규 회장을 향해 건장한 인부 하나가 동료에게 속살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지요. 머리가 희끗한 노인은 낡았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감색 양복 차림이었어요. 구두 끝은 오랜 사용으로 닳아 있었고 바지주름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다 만흙길은 습기를 머금어 발자국마다 묵직한 소리를 냈어요. 정만규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24년의 세월을 담고 있었지요. 어르신, 여긴 위험해서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철거 작업 중이라고요. 임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정만규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의 목소리엔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귀찮음이 느껴졌죠. 현장 안전모를 고쳤으며 그는 동료들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정만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녹슨 철로, 무너져가는 담장, 그리고 낡은 영무실. 모든 것이 시간에 갇혀 있는 듯 했지만 그에게는 이곳이 살아 숨쉬는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이 부지 주인입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지만 인부들은 믿지 않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실소를 터뜨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저 길 잃은 노인일 뿐이었죠. 할아버지,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 땅은 이미 개발사에서 다 샀다고요. 어르신 같은 분이 어떻게... 임부장의 말끝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철거 허가서로 보이는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 서류를 흔들며 정만규에게 자신의 주장이 맞음을 과시했습니다. 정만규는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그 순간에도 인부들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요. 그저 귀찮다는 듯 명함을 힐끗 보더니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어르신, 명함 갖고 뭐해요? 여긴 이제 다 부숴버릴 거라고요. 솔직히 이런 고물력은 그냥 밀어버려야죠. 임부장의 말에 다른 인부들이 맞장구 쳤어요. 정만규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손이 주머니 속 무언가를 꽉 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회중식이었어요. 평생 그의 곁을 지켜온 마지막 생일에 연희가 선물한 그 시계. 그때 한 인부가 선을 넘는 말을 했어요. 이 늙은이 혹시 그 미친 할배 아냐? 딸내미 잃고 발광했다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인부들도 그 말을 듣고 경직됐어요. 인부장이 그 동료의 어깨를 세게 쳤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거둘 수 없었지요. 야, 입 좀 다물어. 인부장이 동료를 나무랐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만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인부를 바라보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인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정만규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회중시계를 꺼내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닫았어요. 소리가 현장을 가로질렀고 모든 사람이 그 소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딸깍 딸깍. 마치 시간이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위의 바람소리, 먼 곳의 중장비 소리, 심지어 인부들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 시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정만규의 눈에는 서글픔이 어렸지만 그 서글픔 아래에는 단단히 억눌린 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24년 전 이 역에서 마지막 기차가 떠났을 때 그 기차를 타고 내 가족이 사라졌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인부가 들을 수 있었어요. 마치 폐역 전체가 그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24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자네들은 내 상처 위에 서 있다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무례한데 더 이상 말을 보태면 좋지 않을 거야.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 슬픔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으로 모든 이들을 압도했지요. 철거 현장의 소음조차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정만규는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의 손가락에서 오래된 결혼 반지가 빛났습니다.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였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공사는 중단되네. 모두 철수하게. 임 부장이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정만규는 이미 그를 지나쳐 낡은 영무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바로 그때 영무실 창문 너머로 한 여성이 보였어요. 파란 앞치마를 두른 청소부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다가 밖을 바라보았고 정만규와 시선이 마주쳤어요. 단 1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만규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녀의 눈, 턱선, 그리고 하늘거리는 머리카락까지 연희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청소부의 손등에 난 작은 점이 반짝였어요. 하트 모양 같은 그 점. 정만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아진아. 입술로만 그 이름을 움츠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메어 오랫동안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청소부 여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정만규를 알아보았는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으로만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등에 난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하진이만의 표식. 정만규는 천천히 영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심장은 20대 청년처럼 뛰고 있었어요. 24년간의 기다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뒤로 인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감히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어요. 아까 전까지 그를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저 사람이 대체 누구야? 한 인부가 작게 속삭였어요. 임 부장이 손에 든 명함을 다시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정만규, KH그룹 회장이잖아. 모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노인은 국내 10대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때 전설적인 구조 영웅이었던 그 사람. 24년 전 대재난 때 직접 구조팀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죠. 회장의 뒷모습만이 낡은 영무실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갑자기 더 넓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24년 전 가족을 찾아 헤매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역 주변은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마른 낙엽들이 정만규의 발걸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기차의 기적 소리처럼 들렸어요. 오래전 마지막으로 이 역을 떠났던 그 기차의 소리. 영무실 앞에 선 정만규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을 문고리에 가져다 대고도 그저 그 차가운 쇠의 감촉만 느낄 뿐이었지요. 24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폐역을 10년 전 구입했지만 직접 방문한 것은 드물었어요. 대부분 관리인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고 마지막 방문도 8년 전이었죠. 그때는 이곳에 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민호의 철거 계획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온 그가 마주한 것은
딸의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손등에 난 하트 모양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유전적 특징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의 나이, 얼굴 생김새, 그리고 무의식적 습관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24년간 전국 각지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찾아온 딸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소유한 폐역에 있었다니. 누구세요? 청소부 여성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만규는 대답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어요.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지 먼저 알아야 했어요. 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연희의 눈과 입술, 그리고 자신의 턱선을 닮은 얼굴. 세월은 그녀에게도 흔적을 남겼지만 그래도 분명했어요. 정하진 그의 딸이었습니다. 29살의 하진은 어린 시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정만규의 가슴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시죠? 하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낯선 노인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상황이 불편했던 모양이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하진이 불안할 때마다 아버지의 손을 찾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정만규는 억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연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진에게 들려주었는지,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역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철거하러 오셨나요? 여기 사람 사는데. 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폐역에 살면서 언제든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했지요. 철거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보존할 생각이에요. 정만규의 부드러운 대답에 하진의 눈이 잠시 커졌어요. 의아함과 약간의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죠. 그녀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선물을 받을 때의 그 표정 그대로였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텐데. 그녀의 말에 정만규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할머니라면? 네, 김복순 할머니요. 저랑 여기 같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예전에 이 역의 매점을 운영하셨대요. 철도공사가 이 노선을 폐쇄했을 때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관리인 자격으로 역사 건물 일부를 쓰도록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철도 부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여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정만규의 기억 속에서 한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복순.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어요. 24년 전 그 재난날 구조팀이 발견한 생존자 중 하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 주변을 둘러보는 척하며 회장은 딸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 걸을 때 약간 안쪽으로 발을 모으는 버릇. 모두 어린 하진이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살짝 들리는 앞니 사이의 작은 틈. 연희를 닮은 미소였습니다. 정만규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어루만졌어요. 시간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24년의 시간은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졌어요. 저기, 혹시... 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디서 뵌 것 같아서요. 정만규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는 걸까요? 5살의 하진이 과연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진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혼란스러운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어요. 마치 기억의 편린이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까 그 임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네, 사장님. 정만규 회장이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부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 뒤편에서는 다른 인부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였어요. 저 노인네가 진짜 정만규 회장이라고? 맞대.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딱 저 사람이야. 그런데 왜 저렇게 청소부한테? 그 회장님 옛날에 가족을 잃었다는 소문이 있잖아. 24년 전에. 한편 정만규는 역사 내부로 들어가겠다며 하진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안내해 주기로 했죠. 갑자기 왜 이 낯선 노인이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관리인은 아니지만 매일 청소하니까 구석구석 다 알아요. 하진은 작은 키로 앞장서서 걸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정만규는 덜컥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24년간 찾아 헤매던 딸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그녀에게 달려가 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역사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먼지 쌓인 매표소, 낡은 의자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간표까지 모든 것이 24년 전 그대로였어요. 바닥 타일에는 오랜 시간 밟혀 생긴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제비집이 보였습니다. 저 제비들 매년 봄이면 돌아와요. 뭐랄까, 기차는 안 오지만 그래도 생명은 돌아오나 봐요. 하진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과 함께 어떤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참 좋아요. 사람들은 그냥 폐역이라 부르지만 하진이 말했어요. 저한텐 특별한 곳이에요. 정만규는 물었습니다. 왜 특별한가요? 하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저 멀리 녹슨 철로가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기차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정만규의 손이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그 시계는 하진이 4살 때 그녀의 작은 손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며 놀았던 것이었어요. 딸깍 소리가 난다고 좋아했던 그 시계. 하진은 아직도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기 오래 사셨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7년 정도 됐어요. 엄마와 함께 이사 왔었죠. 그리고 3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요. 엄마가. 정만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까스로 감정을 누르고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어요. 그 말에 정만규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희가, 그녀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한 번도 사과하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고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에 있다니. 그는 창틀을 꽉 잡아야 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으세요?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연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리려 했지만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하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왜 낯선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에 그렇게 반응하는지 의아했을 겁니다. 그녀는 살짝 거리를 두며 자세를 바꿨어요. 경계심이 더해진 모습이었죠. 혹시 저희 어머니 아셨나요? 정만규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알아본 후에 밝히는 게 좋을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래전에 잠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영무실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가 정만규의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목재 상자였는데 위에 HJ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진이 그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아, 그건 제 보물 상자예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다녔어요. 정만규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HJ. 하진의 이니셜이었죠. 그가 딸의 5번째 생일에 직접 만들어준 상자였습니다. 손수 나무를 깎고 사포질하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었어요. 그는 그 상자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누가 만들어주셨나요? 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엄마는 소중한 사람이 준 거라고만 했어요. 그녀의 말에 정만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희는 그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불렀군요. 미운 사람, 나쁜 사람, 배신자가 아닌 소중한 사람. 그 작은 단서가 그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인부장과 정장 차림의 남자가 역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정만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민호. 24년 전 그와 동업했던 사업 파트너. 그리고 지금은 이 폐역 부지를 개발하려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서민호는 항상 연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만규가 연희와 결혼했을 때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질투가 서려 있었죠. 정만규는 하진에게 말했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상자 잘 간직하세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정만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역을 나서려는 순간 하진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시계 갖고 계세요? 정만규가 돌아보았어요. 주머니에서 시계 소리가 나서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항상 시계를 가지고 다녔다고. 정만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진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은색 시계였죠. 연희가 그에게 선물했던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시계.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열쇠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아니에요. 착각이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정만규는 조용히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 목걸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목걸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하진은 놀란 듯 목걸이를 감쌌습니다. 이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언젠가 이 열쇠가 필요한 때가 올 거라고 하셨어요. 정만규의 눈이 젖어왔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그 열쇠가 무엇인지. 24년 전 그와 연희가 함께 꿈꿨던 바닷가 집의 열쇠였습니다. 언젠가 우리 셋이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자며 연희에게 건넸던 약속의 상징이었죠.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곧 다시 찾아올게요. 정만규는 조용히 역을 나섰습니다.
그의 뒤로 햇빛에 비친 하진의 실루엣만이 창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목걸이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의 한 조각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밖에는 서민호가 임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만규와 눈이 마주치자 서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 회장,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24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내부지니까. 왜 문제라도 있나? 서민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포기 못했군. 24년이 지났는데. 정만규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서민호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하지만 서민호의 다음 말에 그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연희는 널 원망하며 죽었어. 그걸 알아? 정만규의 등이 굳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민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이제 그는 직접 알아내야 했어요. 정만규는 호텔방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폐역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폐역의 낡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24년 전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한 날의 사진이었죠.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정적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24년 전 그날의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정만규는 침대에 앉아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4년간 그가 모아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실종 신고서, 탐문 기록, 전국의 학교에 보낸 문의서, 가족을 찾기 위한 그의 끝없는 노력의 흔적들이었죠. 그중 가장 오래된 신문 기사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형 산사태, 17명 사망 29명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날은 큰 비가 내렸어요. 산간 지역에 3일째 폭우가 쏟아지던 날, 정만규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계약 건이었어요. 그의 사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회의였죠. 휴대폰이 울렸지만 중요한 순간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3번, 4번. 계속 울렸지만 그는 회의에 집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확인한 부재중 전화. 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 여보, 산이 무너진대요. 마을 전체가 위험하대요. 하진이랑 먼저 역으로 갈게요. 오후 4시 기차. 꼭 와주세요. 제발. 연희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배경에서는 하진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만규는 즉시 회의장을 뛰쳐나갔죠. 서둘러 차를 몰았지만 이미 산사태가 도로를 뒤덮은 뒤였어요. 그는 차를 버리고 비를 맞으며 달렸습니다. 온몸이 젖고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지만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지막 기차가 떠난 후였습니다. 연희야, 하진아. 빈 역사에 그의 절규만이 울려 퍼졌어요. 정만규는 잠시 무릎을 꿇고 말았지만 곧 일어나 역무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방금 떠난 기차는 어디로 가나요? 산사태 지역을 지나갑니까? 네, 그 노선은 지금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통과합니다. 정만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당장 수색대를 꾸렸습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들, 구조대, 소방관들 모두를 동원했어요. 제 가족이 그 기차에 탔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산사태 지역에 수색대를 모두 투입해 주세요. 그러나 피해 지역이 너무 넓었고 통신은 두절됐으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만규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직접 수색에 나섰어요. 그의 양복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은 거친 돌들에 핥히어져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2차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수색대원들이 그를 말렸지만 정만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연희와 하진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헤맸습니다. 7일 후 그가 발견한 것은 연희의 가방과 하진의 인형뿐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연희의 지갑과 하진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우리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는 짧은 글씨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산사태에 휩쓸렸을 거라 추측했지만 정만규는 믿지 않았어요. 그 메모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계속 찾았어요. 연희는 살아있어. 하진이도. 난 알아. 주변 사람들은 그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만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일도 제쳐두고 전국의 병원과 보호소를 직접 찾아다녔어요. 아내와 딸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셨나요? 제발. 수개월이 지나고 모두가 포기할 때도 그는 찾았어요. 전국의 병원, 보호소, 실종자 명단까지.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정만규는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연희와 하진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내가 그때 전화를 받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리고 1년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날 정만규는 다시 한번 모든 수색 지역을 확인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진이는 당신 없이도 잘 자랄 거예요. 부디 우리를 놓아주세요. 연희가. 그 편지를 받고 정만규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왜 연희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두 사람이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발신인 주소가 없었고 우체국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붙여졌다는 정보만 알려졌습니다. 왜 날 떠난 거지? 그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일에만 몰두했던 걸까? 가족에게 소홀했던 걸까? 그래도 그는 가족을 사랑했어요.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 정만규는 편지의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 연희의 다른 글씨들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필체였어요. 그리고 편지 모서리에는 희미한 하진의 손가락 지문도 있었죠. 장난스럽게 종이에 손을 댔던 흔적이었을까요?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연희의 요청대로 그들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가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정만규는 국제구호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다시 만나는 길이라는 이름의 단체였어요. 공식 수색이 종료된 실종자들을 계속 찾아주는 일이었어요.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연희와 하진을 찾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연희와 하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겠죠. 누군가의 가족을 되찾아주면 언젠가 내 가족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이 내가 믿는 인연의 법칙이야. 그는 구호단체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해외 재난 지역까지 직접 방문하고 실종자 명단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의 노력 덕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그는 폐역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본 장소,
하지만 단순한 감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유일한 편지 뒷면에 작은 그림이 있었거든요. 하진이 그린 듯한 기차역 스케치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적힌 글자, 우리 여기서 살래요? 그것은 어쩌면 연희가 남긴 작은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지키면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 혹은 주변 마을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도. 정만규는 폐역 주변 지역의 주민 명부도 조사했고 인근 학교의 전학생 기록도 살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갔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4년간 단 하루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옛 기억에 잠겨있던 정만규의 생각은 노크 소리에 중단되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오랜 비서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부탁하신 폐역 주민정보 조사해 왔습니다. 특히 그 청소부 여성과 김복순이라는 노인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만규가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말해보게. 김복순 씨는 24년 전 그 산사태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손자 김태연은 당시 회장님이 직접 구조하신 아이였습니다. 정만규의 눈이 커졌어요. 모호한 기억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아이를 구해낸 일.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맞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아이를 구해낸 일. 그날 정만규가 직접 구조한 아이는 김복순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순 씨는 7년 전부터 정하진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님 기록이 부정만규, 모 윤현이로 남아있지만 8년 전까지는 이 서류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모친이 사망한 후에야 기록이 열람 가능해졌어요. 정만규의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오늘 만난 그 청소부 여성,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 하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제야? 24년 동안 찾았는데.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연희 씨가 법원 신청을 통해 가족관계 기록을 비공개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공식 기록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두 분은 가명으로 살았습니다. 24년 동안 여러 번 이사했고 공식 서류도 친척 명의로 처리해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만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다녔는데. 게다가 서민호 씨가 이들을 계속 도와준 흔적이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 발급, 비공식 거주지 마련. 의도적으로 회장님의 수색망을 피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만규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DNA 확인은 필요도 없었어요. 그 손등의 점,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가진 보물상자.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윤현희 씨는 3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진우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연희의 사진이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연희의 곁에는 하진이 앉아 있었고 그들 옆에는 김복순이 서 있었죠. 정만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연희에게 사과할 기회, 그녀를 다시 안을 기회, 왜 그를 떠났는지 물어볼 기회.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민호. 그자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가 더 조사해보니 연희 씨와 서민호의 관계가 복잡합니다. 초기에는 서민호가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연희 씨가 그의 집착적인 태도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특히 폐역으로 이사 올 때는 서민호 몰래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폐역 개발 계획을 세우고 주민 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연희 씨와 하진 씨를 발견했고 그 후 다시 접근했던 거죠. 정만규는 손을 들어 진우의 말을 멈추게 했어요.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직접 알아볼 테니.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연희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정만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라도 하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어. 진우가 물었어요.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만규는 창가에서 떨어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보석함이 있었어요. 천천히 그 상자를 열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날개 한쪽이 살짝 휘어져 있었어요. 하진의 5번째 생일 선물로 준비했지만 당일에 산사태가 일어나 직접 주지 못했던 거야. 하나는 없어졌지. 그는 머리핀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젠 24년이 지났지만 늦게라도 주고 싶어. 따님에게 신분을 밝히실 건가요? 정만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이미 연희는, 그리고 하진이는 이제 혼자야.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알려줘야 해. 그러던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서민호가 지금 이 시각 폐역에 공사 인부들을 다시 집결시켰습니다. 그들이 지금 철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정만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내 명령을 무시한다고? 서민호가 구청에서 긴급 철거 명령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위험 건축물 판정이 났다는 이유로. 정만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를 준비해. 당장 폐역으로 가야 해.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도로가 위험할 수도. 정만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24년 전에도 비 때문에 늦었어.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는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나비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시계도 꺼내 확인했어요. 시간은 오후 7시.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24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진아, 기다려. 이번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게. 정만규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방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폐역으로 향하는 길, 정만규의 차는 빗속을 천천히 헤쳐나갔습니다. 앞 유리창으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와이퍼는 미친 듯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하늘은 검게 변해 마치 밤이 된 것 같았습니다. 24년 전이랑 똑같군. 정만규가 중얼거렸어요. 그날도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듯 비가 내렸었죠. 진우는 핸들을 꽉 쥐고 도로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긴장의 땀방울이 맺혔어요. 회장님, 폐역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만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민호를 막아야 해. 그리고 하진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호텔에서 나오기 전 그는 김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노인은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정만규가 자신이 하진의 아버지임을 밝히자 이내 차분해졌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복순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어요. 연희가 마지막에 모든 걸 털어놓았으니까요. 산사태가 난 그날 연희 씨가 회장님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 못하셨잖아요.
바로 그때 서민호가 연희 씨를 찾아갔어요. 그는 회장님이 비리를 저질러 곧 체포될 거라는 거짓 증거를 보여줬죠. 서민호는 회장님과 함께 일했던 사업 파트너였기 때문에 연희 씨는 그의 말을 신뢰했어요. 게다가 서민호는 경찰 서류와 뉴스 보도 초안까지 위조해서 보여줬습니다. 정만규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연희가 왜 나한테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 김복순이 슬픈 눈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당시 얼마나 바쁘셨나요? 몇 주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셨다고 연희 씨가 말했어요. 회장님을 찾으려 해도 항상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대요. 게다가 폭우로 모든 도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서민호는 지금 정만규를 찾으면 당신도 공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겁을 줬죠. 정만규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그 시절 그는 사업 확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덮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기가 더 어려웠던 거군요. 네. 처음에는 잠시 피하려던 것이 점점 길어졌어요. 연희 씨는 회장님이 필사적으로 찾는 모습을 봤지만 그때마다 서민호가 정만규는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너희를 찾는 거야 라고 속였어요. 서민호의 집착적인 보호 아래 연희 씨는 점점 고립되었죠. 정만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때 서민호가 이런 식으로 개입했다니. 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희가 나중에라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24년 동안? 두려웠던 거예요. 김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두려워졌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을지, 어떤 말을 들을지. 그리고 나중에는 서민호가 계속 옆에서 서민호가 뭐라고요? 연희가 아플 때 서민호가 모든 병원비를 댔어요. 그리고 연희에게 계속 회장님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했죠. 연희가 회장님을 미워하도록. 정만규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분노가 그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김복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늘 서민호가 찾아와서 당장 짐을 싸라고 했어요. 역을 철거한다고. 하지만 하진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폐역이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이라면서. 현재 차 안의 정만규는 그 대화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폐역의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진우의 말에 정만규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차가 멈추자마자 그는 우산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폐역 앞에는 여러 대의 굴착기와 트럭이 서 있었고 작업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역 주변을 둘러싼 인부들은 비를 피해 임시 천막 아래 모여 있었어요. 그들 사이로 서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민호. 정만규의 외침에 모두가 돌아보았어요. 서민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정 회장, 이런 폭우에 무슨 일이야? 옷이 다 젖었네. 정만규는 천막 아래로 들어섰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24년간의 분노와 원망이 그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철거 명령을 당장 철회해. 이건 내 땅이야. 서민호는 손을 휘저으며 웃었어요. 늦었어. 구청에서 긴급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거든. 게다가 폭우로 인한 붕괴 위험까지 있으니. 정만규는 서민호의 말을 무시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진이는? 김복순 씨는 어디 있지? 아, 그 청소부 아가씨 말이야?
서민호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났어요. 영무실에 있어. 고집을 부리더군. 여긴 자기 집이라면서. 정만규는 더 이상 서민호와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빗속을 뚫고 역사 건물로 향했어요. 진우가 뒤따랐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폐역 건물은 폭우로 인해 더욱 위태로워 보였어요. 지붕의 일부가 이미 내려앉은 모습이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정만규는 영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하진아, 김복순 씨. 문이 열리고 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뒤로는 김복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정만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4년간 그리워했던 딸의 얼굴.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하진아, 내게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때 서민호가 그들 뒤로 다가왔습니다. 정만규, 이게 무슨 짓이야? 위험한 건물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야지. 서민호, 넌 물러나. 정만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이 일에 끼어들 권리는 없어. 서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난 이 프로젝트 책임자야. 오히려 내가 끼어든 거지. 하진이 혼란스러워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김복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진아, 이분이 내 아버지시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정만규를 향했어요. 그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의심, 공포, 그리고 무언가 더 오래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정만규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니야, 하진아. 난 너희를 버린 적 없어. 24년 동안 너희를 찾아 헤맸어. 서민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눈물겼군. 하지만 이제 그만 끝내야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이부지의 강제 수용 명령이야. 오늘부로 이 폐역은 철거되네. 정만규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민호, 여기까지다. 내가 연희를 속인 것도, 내 가족을 빼앗은 것도 모두 알고 있다. 서민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이미 늦었어. 연희는 죽었고 내 딸은. 글쎄, 너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진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정말 속았던 건가요? 정만규가 대답하기도 전에 서민호가 끼어들었어요. 하진 양, 내 어머니는 행복했어. 나와 함께였으니까. 그 말에 정만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서민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연희와 나는 함께했어.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0년 동안. 정만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서민호의 말이 사실일까요? 연희가 정말 서민호와. 갑자기 김복순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연희는 항상 정 회장님 생각했어. 병석에서도 당신 이름을 불렀다고. 서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김복순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노인네, 입 좀 다물어. 역사 바깥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건설 장비들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서민호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네. 당장 철거가 시작돼. 하진 양, 짐 챙겨나가는 게 좋을 거야. 하진이 놀라 외쳤어요. 지금요? 하지만 우리 물건들이, 엄마의 유품들이. 걱정 마. 노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줄 거야. 서민호가 김복순의 팔을 잡았어요. 노인은 저항했지만 서민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하진이 소리쳤어요. 정만규는 서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손 떼. 이건 불법이야. 서민호는 정만규를 밀쳤어요. 난 법대로 하고 있어. 이 역사는 위험 건물로 지정됐고 모든 서류 절차는 끝났어. 그때 건물 밖에서 굴착기가 벽면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천장에서 석고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나가요. 위험해요. 하진이 소리쳤어요. 정만규는 서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중지시켜. 안에 사람이 있다고. 늦었어. 명령은 이미 내려졌어. 서민호의 눈에 광기가 비쳤습니다. 24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걸 갖고 싶었어. 내 회사, 내 명성, 그리고 내 가족까지.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와 함께 벽면의 일부가 갈라졌습니다. 건물이 위험한 상태였어요. 이럴 수가. 누가 현장 점검도 없이 작업을 시작한 거야? 정만규가 분노했습니다. 서민호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가 곧 냉소로 바뀌었어요. 걱정 마. 이건 철거가 아니라 안전진단이야. 건물 외벽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약한 충격을 주도록 지시했지.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작업할 수 있거든.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정만규가 소리쳤어요. 서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위험 건물 안전 진단이니까 책임은 없어. 이 건물이 무너지면 그냥 오래된 건물의 자연 붕괴로 처리되겠지. 천장에서 더 많은 먼지가 떨어졌어요. 누군가 건물의 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하진아, 할머니, 빨리 나가세요. 정만규가 소리쳤어요. 하진은 김복순의 손을 잡고 출구로 향했지만 그때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네 사람은 갇혔어요. 다른 출구는 없나요? 정만규가 하진에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영무실 뒤편에 비상구가 있어요. 네 사람은 서둘러 영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중지시켜. 내가 안에 있다고. 하지만 바깥의 소음 때문인지 통화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영무실 뒤편 하진이 낡은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은 너무 오래되어 녹이 슬고 틀어져 있었어요. 안 열려요. 너무 오래돼서 녹슬었나 봐요. 정만규가 앞으로 나섰어요. 비켜봐. 내가 열게. 그는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먼저 나가세요. 김복순이 먼저 나갔고 하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만규가 마지막으로 나가려는 순간 서민호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정만규, 도와줘. 정만규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4년간의 분노와 원망이 그의 눈에 어렸어요. 그가 가족을 잃은 원인, 연희가 자신을 오해하도록 만든 장본인. 하지만 곧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빨리 나가. 두 사람이 비상구를 빠져나온 직후 역사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굴착기가 역사의 반대편 벽면을 밀고 있었어요. 무서운 속도로 건물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만규, 하진, 김복순, 그리고 서민호는 역 뒤편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24년간 살아온 공간,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모든 것이, 모든 기억이. 하진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정만규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진아. 하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서민호 아저씨 말이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서민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정만규는 너희 가족을 버렸어. 내가 연희와 너를 돌봤지. 정만규의 눈에 분노가 일었지만 김복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거짓말이다. 하진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다. 폐역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천둥 소리와 뒤섞여 더욱 요란했습니다. 하진의 24년 인생이 담긴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진실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정말 하진이 맞나요? 정만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하진, 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뜻으로. 하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폐역에 무너지는 소리가 잦아들자 주변은 기이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트렸어요. 하진의 손에 들린 작은 상자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제 무너진 폐역의 잔해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희미했습니다. 24년간의 삶이 담긴 공간,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던 그 특별한 장소가 이제는 잔해 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정만규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이 눈앞에 있는데 그녀에게는 자신이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어요. 근처에 가게가 있어요. 일단 비를 피합시다. 김복순이 말했어요. 그녀는 하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고 하진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따라왔어요. 그의 계획은 무너졌고 이제 그는 그저 빗속의 또 다른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폐역이 무너진 후 빗속에 서 있던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김복순 할머니가 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근처에 내가 자주 가는 다방이 있단다. 일단 그곳으로 가자. 서민호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계획이 무너진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계산도 엿보였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어. 서민호가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적어도 보상 문제는 논의해야 할 것 같군. 정만규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하진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게다가 서민호의 입에서 연희에 대한 진실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좋아, 함께 가지. 폐역에서 멀지 않은 작은 다방으로 네 사람은 들어갔어요. 하진과 김복수는 함께 앉았고 정만규와 서민호는 그들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로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무너진 폐역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해질녘이었지만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맞이했고 구석 자리를 내주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 어떻겠느냐? 김복순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만규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서민호는 빗물에 젖은 양복을 털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제 그만 끝내자. 서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로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진 양, 내 어머니는 내게 모든 걸 말했어.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만규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김복순이 그를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하진아, 이젠 진실을 들어야 해. 김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닐로 단단히 쌓인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하진아,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긴 거야. 하진이가 아버지를 만날 때 열어보라고 하셨지.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엄마가 항상 숨겨두던 상자예요. 제 보물 상자와 닮았지만 이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장이 조심스럽게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먼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정만규는 숨을 멈췄어요. 그 사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와 연희의 결혼식 사진, 갓 태어난 하진을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하진의 세 번째 생일 파티. 모두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었죠. 연희는 이 사진들을 24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젊은 정만규,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연희, 그리고 작은 자신,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인가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진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연희의 단정한 글씨체가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24년 전이었어요. 오늘도 만규는 회사에 있다. 하진이 열이 나는데 이해하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외롭다. 하진은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만규가 하진이에게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둘이 웃는 모습이 똑같다. 이런 순간이 더 많았으면. 계속해서 일기를 넘기던 하진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그 페이지를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페이지를 적셨어요. 산사태가 났다. 대피해야 한다. 만규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다. 서민호가 찾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만규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곧 체포될 거라고. 그뿐만 아니라 만규가 나와 하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만규의 부정거래 상대들이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도 보여줬다. 믿기 어렵지만 경찰 보고서와 만규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보낸 서류도 있었다. 하진이가 위험해. 아이를 지켜야 해. 당분간 숨어 있어야 할 것 같다. 정만규의 눈에 분노가 일었어요. 서민호가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꾸몄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민호를 노려보았지만 서민호는 창밖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진이 계속 읽었습니다. 1년이 지났다. 만규가 우리를 계속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정말 범죄자라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서민호가 말한다. 만규는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우리를 찾는 거라고. 하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날짜가 몇 년 뒤로 건너뛰었어요. 오늘 TV에서 만규를 봤다. 그가 설립한 구호단체가 재난 지역에서 실종자들을 찾는다고 한다. 그의 눈에서 슬픔이 보였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났다. 하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희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약해져 있었어요. 병석에서 쓴 그림이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만규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진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복순 언니에게 이 일기장을 맡겨야겠다. 언젠가 하진이가 아버지를 만날 때 이 진실이 전해지길.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봉인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연희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도 아버지를 만났을 거야.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된 판단으로 너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았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에게 내 대신 사과해 주렴. 그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지내기를. 아버지는 항상 너를 찾고 있었단다. 사랑한다. 우리 하진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정만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하진은 일기장과 편지를 내려놓고 정만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저를 찾고 계셨어요? 정만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루도 포기한 적 없었다. 24년간 매일. 김복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진아, 그분은 구호단체를 설립해 수천 명의 실종자들을 가족과 재회시켰어. 모두 너와 연희를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 하진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구호단체요? 다시 만나는 길. 저도 알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후원하자고 했었어요. 정만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마지막까지 그의 노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딸도 그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건 다 옛날 일이야. 이제 와서. 김복순이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더는 거짓말하지 마, 서민호. 연희가 죽기 전 모든 걸 내게 고백했어. 내가 조작한 서류들, 거짓 이야기들. 연희는 마지막에 내 본심을 알게 됐어. 내가 그녀를 집착적으로 사랑했고 정만규에게서 빼앗기 위해 모든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연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정만규에게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서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정만규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듯 그대로 다방을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그의 실루엣이 사라졌어요. 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만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작은 빛도 있었어요. 정말 제 아버지신가요? 정만규는 주머니에서 나비 모양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날개 한쪽이 살짝 휘어진 그 머리핀은 24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건 내 5번째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거란다. 하지만 그날 비가 내리고 하진은 머리핀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정만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진이 꺼낸 것은 똑같은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어요. 다만 그녀의 것은 오랜 사용으로 더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줬어요. 내 아버지가 준 것이라고. 정만규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김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머리핀에는 사연이 있어요. 연희는 정만규 회장님의 가방에서 쌍으로 된 나비 머리핀 상자를 보았대요. 하진이 생일 선물로 준비한 거라면서요. 도망치면서 그중 하나를 가져왔고 나중에 하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핀은 특별해. 세상에 딱 2개뿐이야. 언젠가 똑같은 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내 아버지란다.
하진은 두 개의 머리핀을 나란히 놓았어요.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은세공 기술, 같은 휘어진 날개, 같은 미세한 디테일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미움이 아닌 것 같았는데. 김복순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난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 너희 둘은 할 이야기가 많을 테니. 그녀가 나간 후 하진은 정만규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찾고 계셨어요? 정만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 기억하고 있단다. 기차, 역. 그래서 이 폐역을 샀던 거야. 언젠가 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졌어요. 엄마는 마지막에 많이 후회했어요. 아버지에게 가봐야 한다고 했는데 병이 너무 깊어서. 정만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괜찮았니? 행복했니? 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했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빈자리가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건 아버지였네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4년간의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어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도 없어졌고. 정만규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할게. 그리고 원한다면 이제 함께 살자. 하진의 눈에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그녀는 두 개의 나비 머리핀을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해보고 싶어요. 24년이란 시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정만규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때 김복순 할머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복순이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접이식 사진첩을 꺼냈어요. 하진아, 이것도 항상 가지고 다녔단다. 연희가 나에게 맡긴 소중한 것들이니까. 내가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날을 위해. 작은 사진첩은 비닐로 꼼꼼히 쌓여 있었습니다. 김복순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자 빛바랜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단다. 연희가 항상 간직했던 거야. 하진이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엔 어린 하진의 사진마다 날짜와 함께 정만규에게 쓴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진이 첫걸음마 만규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하진이 유치원 입학식,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오늘 하진이가 아빠를 물었어.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연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녀는 정만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잊지 않았네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복순이 덧붙였습니다. 연희는 매년 너희가 헤어진 날 이 역에 와서 기차를 바라보곤 했단다. 만규가 우리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면서. 정만규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도 매년 그날이면 기차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어쩌면 몇 번이고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진아, 이건 내 아버지가 한 일이야. 김복수는 낡은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재난구호단체 다시 만나는 길, 올해도 1000명의 실종자 가족 상봉. 기사 속 사진에는 정만규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주변의 가족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진은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도 2년 전부터 그 단체에 후원하고 있었어요. 정만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하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권했던 일이에요. 내 아버지를 내가 돕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야 그 말 뜻을 알겠어요. 김복수는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연희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내게 준 거야. 하진이가 아버지를 만나면 함께 열어달라고 했지. 세 사람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그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하진이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열쇠에는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만규의 약속. 하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희의 마지막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만규에게 이 글을 읽는다면 드디어 우리 하진이를 만난 거겠지요.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서민호의 거짓말을 믿고 당신과 하진이를 갈라놓았으니까요. 나중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진이를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딸은 당신을 닮았어요. 강인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 열쇠는 당신이 내게 준 약속의 열쇠예요. 언젠가 작은 집을 지어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자고 했던 그 약속 기억하나요? 나는 그 열쇠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남은 시간 하진이와 행복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했던 연희. 정만규의 손이 열쇠를 잡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어요. 24년 전 그는 연희에게 그 열쇠를 주며 약속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바닷가에 작은 집을 지어 평생 함께 살자고. 열쇠 기억해요. 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항상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가끔 혼자 열쇠를 바라보며 울기도 했어요. 정만규와 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4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간극을 메우기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김복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먼저 가볼게. 두 분이 할 이야기가 많을 테니. 그녀가 나간 후 하진과 정만규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어요. 마침내 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정만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어요. 24년을 기다렸단다. 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를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창밖으로는 무너진 폐역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빛처럼 두 사람의 가슴 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폐역 부지에는 작은 추모공원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만규는 이곳을 연희 기억의 정원으로 이름 짓고 옛 철로와 역사의 일부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무너진 건물 대신 아름다운 정원과 작은 기념관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가을빛이 물든 오후 정만규와 하진은 나란히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진의 머리에는 나비 모양 머리핀이 꽂혀 있었고 정만규의 손에는 연희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연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병든 모습이 아닌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란다. 정만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예전과 달리 그 그리움 속에 따뜻함이 함께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실의 아픔은 조금씩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예뻤네요. 하진이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그리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 달 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조금씩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서민호는 어떻게 됐나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만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구속되진 않았어. 증거가 부족했거든. 하지만 회사는 파산했고 해외로 떠났다고 하더구나.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민호도 엄마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정만규의 눈에 깊은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너무 일에만 몰두해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던 시간들. 연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더 관심과 사랑을 원했을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로 김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연희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이곳에 심으려고 가져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정원 한쪽에 그 꽃을 심었습니다. 연보라색 꽃잎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연희가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만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날 산사태 때 복순 씨 가족을 구한 것은 제 임무였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갚아주셨으니. 김복순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저 인연이지요. 만규 씨가 내 손자를 구해주셨고 난 하진이를 돌봐줬어요. 그게 우리 삶의 순환이 아닐까요? 하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김복순은 그녀에게 진짜 할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제가 엄마 대신 효도할게요. 김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여기 남을래. 이 역은 내 인생의 반이 담긴 곳이야. 걱정 마, 만규 씨가 지어준 새 집이 아주 좋단다. 정만규는 복순을 위해 폐역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복순은 그곳에서 정원을 가꾸며 정원 관리인 역할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녀에게는 이 장소가 특별했으니까요. 정원 한쪽에는 옛 철로의 일부가 보존되어 있었어요. 정만규는 그곳으로 걸어가 레일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희가 말했던 바닷가 집 짓고 있단다. 그가 하진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어디예요? 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마을이야. 내 어머니가 어릴 적 살던 곳 근처란다. 배 타고 10분 거리에 작은 등대섬도 있어.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등대섬이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가족과 함께 가고 싶다고. 정만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희의 꿈을 하진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다음 달이면 완성될 거야. 내가 괜찮다면 함께 살자꾸나. 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보렴. 제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실종자들을 찾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만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니? 하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심리상담사예요. 다시 만나는 길 지역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죠. 정만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딸이 모르는 사이에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니. 그럼 내 단체에서 일했던 거니?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부터요. 처음엔 몰랐어요. 아버지가 설립자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그 일을 사랑하게 됐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4년간 서로를 찾아 헤매는 동안 알게 모르게 그들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며 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에 함께 걸어왔던 겁니다. 그때 철로 위로 먼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제 기차는 아니었지만 정원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음향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기차 소리. 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리워졌어요. 정만규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가 기차 소리였단다. 그날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병원 창가로 기차가 지나갔거든.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첫 순간을. 그 소리가 그녀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정만규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작은 사진이 있었어요. 갓 태어난 하진을 안고 있는 연희와 정만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내가 태어난 날 내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란다.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하진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오래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저희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랬단다. 완벽했지.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멀리서 첫 번째 설치 작업을 마친 인부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엔 한 달 전 정만규를 무시했던 인부장도 있었어요. 회장님, 정원 동쪽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인부장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고맙네. 오늘은 이만 마치게. 정만규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인부들이 떠난 후 세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철로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에 행복했을까요? 하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김복순이 대답했어요. 그랬단다. 연희는 내가 잘 자라준 것에 늘 감사했어. 그리고 정만규 씨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랐지. 정만규의 손에 들린 연희의 사진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연희의 미소가 더욱 빛나 보였어요. 이제 우리 셋 다시 함께하게 됐구나.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24년의 슬픔이 이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철로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 석양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자, 하진아. 집으로 가자. 그들이 정원을 떠나는 뒤로 연보라색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철로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연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24년의 기다림과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그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